감히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목숨으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중국 역대 왕조들은 한반도를 노렸습니다. 수, 땅, 거란, 몽골, 청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리 때문이다. 틀렸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반만 맞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지켜진 한 가지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612년 여름, 압록강 북쪽의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수나라 군대의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는데 113만 대군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침략군이었습니다. 수양제는 마을 위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저 너머 고구려, 그 작은 나라를 삼키기 위해 중국 전역의 병력을 끌어모았습니다. 한 달이면 평양성에 도착한다는 황제의 말에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전체 인구가 300만이 채 안 되는 시대에 100만이 넘는 대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고, 게다가 수나라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대운하를 건설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넌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평평한 중원 대륙에서 온 수나라 군대는 첫 번째 산을 만났고 두 번째 산을 넘었고 세 번째 고개 앞에서 멈춰 섰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으로 한반도 국토의 70%를 뒤덮은 산악지형이었습니다. 기병대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수나라가 자랑하던 중장기병은 좁은 산길에서 단 한 줄로만 이동할 수 있었고 보급마차는 계곡에서 전복되었으며 식량을 실은 수레는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100만 대군이 먹을 식량을 운반하려면 하루에 수천 대의 수레가 필요했지만 그 수레들이 압록강을 건너 요동벌판까지 가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폐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보고가 6월 말에 올라왔고 한반도의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계곡마다 물이 범람했고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병사들은 진흙 속에서 잠을 잤고 식량은 물에 젖어 썩으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고구려의 대신이자 명장으로 수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부터 지형을, 날씨를, 보급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오게 하십시오라고 을지문덕이 영양왕에게 말하자 고구려군은 후퇴했고 계속 후퇴했습니다. 수나라군은 이것을 승리로 착각했고 더 깊숙이 고구려 땅으로 들어왔는데 평양성까지 단 이틀 거리인 살수에 30만 선봉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보급부대와 300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움직이면서 강 상류에 둑을 터뜨렸고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와 강을 반쯤 건너던 수나라 병사들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비명이 들렸고 아우성이 들렸으며 고구려군은 강 양쪽에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졌습니다. 30만 중 27만이 죽었고 압록강을 다시 건넌 수나라군은 2700명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수양제는 믿을 수 없었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가 113만 대군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생각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싸운 것이 단순히 고구려군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형, 날씨,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용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33년 후 당태종이 다시 왔는데 이번엔 더 신중했습니다. 보급선을 완벽하게 구축했고 장마철을 피했으며 20만 대군으로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여러 성을 무너뜨린 뒤 안시성에 도착했습니다. 성주 양만추는 성문을 굳게 닫았고 당군은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공격했지만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흙으로 거대한 산을 쌓아 성벽보다 높은 토산을 만들고 그곳에서 안시성을 내려다보며 화살을 쏟아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만춘이 먼저 움직여 밤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토산을 점령했고 당군이 며칠 동안 쌓은 토산이 하룻밤 사이에 고구려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당태종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9월이 되면서 요동지방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한반도 북부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중원의 병사들은
이런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손발이 얼어떨어지고 병사들이 동사했습니다. 철수한다는 당 태종의 명령이 결국 떨어졌고 세계 최강이라던 당나라도 한반도의 겨울 앞에선 무력했으며 그는 평생 안시성을 잊지 못했습니다. 250년 후 거란의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쳤고 고려에 서희가 나섰는데 전쟁이 아니라 협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우리 땅 옛 고구려의 땅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땅 아닙니까? 라는 서희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고려의 정체성은 고구려 계승이고 한반도와 만주 일부까지가 원래 고구려 땅이었다는 것으로 거란이 침략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소손영은 당황했는데 자신들이 차지한 땅이 고구려 땅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고려는 강동 6주를 얻었는데 압록강 동쪽 280리의 땅으로 전쟁 없이 외교로 얻어낸 영토였고 그 땅에는 산이 있어서 험준한 산맥이 방어선이 되어 주었습니다. 19년 후 거란이 다시 왔고 이번엔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이었습니다. 고려의 강감찬이 막아섰는데 그는 귀주에서 기다렸습니다. 좁은 계곡이었고 거란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며 거란군이 계곡에 들어왔을 때 고려군이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10만 중 살아남은 자는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지형에서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전술이 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산은 그대로 있었고 강은 그대로 흘렀으며 계곡은 여전히 좁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륙의 왕조들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1000년이 걸렸습니다. 한반도는 넓은 평원이 아니라 기병이 질주할 수 없고 대군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없으며 보급선이 끊어지기 쉬운 땅으로 70%가 산이고 3면이 바다인 이 땅은 그 자체로 천연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요새만으로는 부족한데 아무리 높은 성벽도 안에서 무너지면 소용없고 아무리 험한 산도 지킬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형이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을지문덕처럼 지형을 읽고 양만춘처럼 끝까지 버티고 서희처럼 지혜롭게 협상하고 강감찬처럼 완벽하게 섬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과 바다는 한반도를 지켜주었지만 그것을 진짜 요새로 만든 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45년 여름 안시성 성벽 위에서 양만춘이 내려다보았는데 성 아래 펼쳐진 당나라 군대의 진영에는 2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직접 지휘하는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로 그들은 이미 요동의 여러 성을 함락시켰고 계모성이 무너졌으며 비사성이 항복했고 요동성 10만 병력이 전멸했습니다. 성주님, 항복하십시오라고 장수 하나가 무릎을 꿇었는데 무리한 저항이었습니다. 안시성의 병력은 고작 3천이고 성 밖엔 20만이 기다리고 있어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양만춘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성 밖을 바라보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당 태종의 황룡기로 황제가 직접 온 전쟁이었습니다. 이기면 고구려를 구하는 것이고 지면 고구려가 망하는 것이었기에 문을 더 단단히 봉쇄하시오라는 양만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당군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화살이 빗발쳤고 성벽에 사다리가 걸렸으며 당나라 병사들이 기어올랐지만 안시성 병사들은 돌을 떨어뜨리고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비명이 들렸고 사람들이 떨어졌으며 피가 흘렀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북소리가 울렸고 당군이 밀려왔으며 밤이 되어서야 멈췄지만 안시성 병사들은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병사들이 지쳐갔고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부상자가 늘어났지만 양만춘은 선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성벽 위에 섰고 화살이 날아와도 피하지 않았으며 병사들이 그를 보았고 성주가 버티니 병사들도 버텼습니다. 당 태종은 화가 나서 저 작은 성 하나를 한 달 동안 못 깨뜨린단 말인가 라고 소리쳤지만 장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안시성은 작았지만 지형이 험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대군이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었고 보급로가 길어서 공성 무기를 운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토산을 쌓는다는 당 태종의 명령으로 흙으로 거대한 산을 만들어 성벽보다 높게 쌓는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가 동원되어
흙을 날랐고 돌을 쌓았으며 보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거대한 토산이 만들어졌고 높이가 성벽을 넘어섰습니다. 양만추는 성벽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았고 병사들이 불안해했는데 저 토산이 완성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 안이 다 보이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며 성벽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움직입니다라고 양만춘이 말하자 병사들은 눈을 크게 떴는데 성 밖으로 나간다는 뜻으로 3,000병력으로 20만 대군의 진영 속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성주님이라고 한 장수가 말했지만 양만춘은 흔들리지 않으며 저 토산을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안시성의 병사 500명이 성문을 열고 나와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를 참으며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토산을 지키던 당나라 병사들은 방심하고 있었는데 설마 성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고구려군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토산 위에는 고구려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당 태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름 동안 쌓은 토산이 하룻밤 사이에 적의 요새가 되었으니 역전의 역전이었습니다. 탈환한다 는 명령으로 당군이 토산을 공격했지만 이제는 고구려군이 위에 있었고 당군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돌을 굴렸고 화살을 쏘았으며 당군이 쓰러졌는데 3일 동안 싸웠지만 토산은 탈환하지 못했고 당태종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2달이 지났고 석 달이 지났지만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매일 성벽을 올려다보았고 저 높은 곳에 서 있는 양만춘의 모습이 보였는데 황제와 성주가 서로를 바라보았고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되면서 요동에 눈이 내렸고 추워졌으며 당나라 병사들이 얼어 죽기 시작했고 보급선이 끊겼으며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철수한다는 당태종의 명령이 결국 떨어졌고 20만 대군이 물러가면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3,000 병사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양만추는 성벽에서 그것을 지켜보았고 당태종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고 울었으며 포옹했지만 양만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당나라는 다시 올 것이고 그때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고 계백 장군은 황산벌에 섰습니다. 결사대 5천으로 신라군 5만 명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뒤에는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있어서 여기서 막지 못하면 백제가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계백이 병사들에게 말했는데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 아니라 죽기로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계백은 출전 전에 자신의 처자를 직접 죽였는데 적에게 모욕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손으로 보내는 게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라군이 왔고 계백의 결사대가 맞서 싸웠으며 신라군이 무너졌는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신라군이 4번 패배했습니다. 계백의 5천이 5만을 4번이나 격퇴했지만 5번째 싸움에서 결사대가 무너졌고 계백이 전사했으며 5,000명 모두가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망했지만 계백의 이름은 남았는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의 이름으로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200년 후 몽골이 왔고 고려는 40년 동안 버텼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 제국이 고려 하나를 굴복시키는데 40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윤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승려 출신의 장군이었습니다. 1232년 몽골의 살리타이가 침입했을 때 김윤후는 처인성에서 맞섰는데 작은 성이었고 병력도 많지 않았지만 김윤후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화살로, 정확히 말하면 쇠뇌로 쏘는 쇠로 만든 화살이었습니다. 그는 활을 잘 쐈고 그날 성벽 위에서 몽골군을 내려다보았는데 적장 살리타이가 보였습니다. 말을 타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김윤후가 쇠뇌를 들어 조준하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이 살리타이의 가슴을 관통했고 몽골의 총사령관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몽골군이 혼란에 빠졌고 그들은 철수했는데 한 발의 화살이 전쟁을 바꾸었습니다. 1270년 몽골과 고려가 강화를 맺었지만 삼별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정예 군사 조직인 삼별초는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갔고 계속 싸웠는데 배중손이 이끌었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려 조정도 항복했고 몽골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며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싸웠고 진도에서 버텼으며 1년 뒤 진도가 함락되자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싸웠고 1273년 제주도마저 함락되었을 때 삼별초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았는가? 라고 원나라 장수가 포로에게 물었지만 포로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려 사람이었고 고려는 항복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싸웠고 이기든 지든 싸웠습니다. 을지문덕부터 삼별초까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 사람들은 계속 싸웠는데 이길 수 있을 때도 싸웠고 이길 수 없을 때도 싸웠습니다. 승산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싸웠고 그 싸움 때문에 중국 왕조들은 한반도를 완전히 삼킬 수 없었습니다. 침략의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으로 망했고 당나라는 안시성에서 좌절했으며 몽골은 40년을 허비했습니다. 싸운다는 것,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 약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676년 신라 문무왕의 전쟁터에서 당나라가 배신했습니다. 나당연합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무너뜨렸는데 약속은 간단했습니다. 신라는 백제 땅을, 당나라는 고구려 땅을 나눠 갖는다는 것이었지만 당나라는 욕심을 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원했고 안동도호부를 한반도에 설치한 통치기구로 명목상으로는 고구려 땅만 관할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라까지 집어삼키려는 야욕이었습니다. 당군이 신라 영토 안으로 들어왔고 평양에서 한강 유역에서 당나라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문무왕은 선택해야 했는데 동맹이었던 당나라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순순히 속국이 될 것인가였지만 싸운다는 문무왕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신라군이 움직였고 매초성 전투와 기벌포 해전으로 당군을 몰아냈으며 한반도에서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당고종은 분노하며 신라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문무왕은 더 큰 목소리로 배신한 것은 당나라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나라는 어쩔 수 없었는데 다시 대군을 보낼 수도 없었고 이미 고구려 원정으로 국력이 소진되었으며 티베트의 토번이 서쪽에서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나라는 물러섰고 신라는 삼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무력으로 이겼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적 계산이었는데 문무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250년 후 또 다른 외교의 순간이 왔습니다. 993년 거란의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쳤고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싸워야 하는가 항복해야 하는가로 의견이 갈렸지만 서희가 나서서 제가 적진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는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소손영은 전쟁터에서 수만 명을 죽인 맹장이었고 그런 사람과 협상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서희는 갔습니다. 거란 진영에 도착했고 소손영이 그를 맞았는데 큰 덩치에 험한 얼굴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려가 우리를 섬기지 않아 왔다고 소손영이 말했는데 고려는 송나라를 섬기면서 거란을 무시했고 그래서 쳐들어왔다는 논리였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하는 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고구려의 옛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거란이 차지한 요동이 바로 우리 고구려의 땅 아닙니까? 우리가 송나라와 교류하는 것은 거란이 우리 땅을 막고 있어서입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라는 말에 소손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침략자라는 논리였고 고구려의 땅을 빼앗은 것은 거란이며 오히려 고려가 피해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이 진정으로 강대국이라면 작은 나라와 화친하는 것이 큰 나라의 도리 아닙니까? 무력으로 짓밟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덕으로 다스립니다라고 서희는 계속 말하며 논리와 명분을 쌓아갔고 소손영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서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닷새 동안 협상이 이어졌고 서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소손령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적이었지만 말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되었고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와의 외교를 끊었고 대신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를 얻었는데 압록강 동쪽 280리의 땅으로 전쟁 없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소손령이 철군했고 80만 대군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서희가 혼자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성종은 서희를 포상했지만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거란은 언젠가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더 큰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란은 다시 왔지만 고려는 이미 강동 6주에 성을 쌓았고 천리장성을 완성했으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희의 외교가 고려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300년 후 더 복잡한 외교가 펼쳐졌습니다. 1618년 명나라가 몰락하고 있었고 만주의 후금 청나라에 떠오르고 있었으며 조선은 양쪽 사이에 끼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은인이었기에 의리상 명나라를 버릴 수 없었지만 후금은 강했고 곧 중원을 차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결정했는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에게는 조선이 약해서 후금을 도울 수 없다고 했고 후금에게는 명나라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홍립 장군을 보냈는데 명나라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갔지만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은밀히 싸우되 죽지는 마시오. 형세를 보아 움직이시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홍립은 이해했는데 명나라에게는 싸우는 척하되 실제로는 후금과 충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강홍립은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했고 후금은 강홍립을 후대했는데 조선의 실리 외교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고 인조반정으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명분으로 광해군을 몰아냈으며 인조가 왕이 되어 친명 정책을 폈습니다. 후금이 노했고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혔고 추운 겨울 45일 동안 버텼지만 결국 항복했으며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치욕이었지만 인조는 선택했습니다. 조선의 멸망보다는 굴욕을 택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으로 삼았지만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는데 왕조를 바꾸지 않았고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조선은 여전히 조선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 해마다 은을 보내고 말을 보내고 청나라 황제의 생일에 사신을 보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조선이 만들었고 조선의 관리는 조선이 뽑았으며 조선의 왕은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외교란 무엇일까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리를 챙기는 것일까요? 문무왕은 당나라와 싸워 이겼고 자존심도 지키고 실리도 챙겼습니다. 서희는 말로 거란을 이겼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영토를 얻었습니다. 광해군은 줄타기를 했고 양쪽 다 만족시키려 했으며 인조는 굴욕을 참았지만 나라는 지켰습니다. 정답은 없었는데 시대마다 상황이 달랐고 선택도 달라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왕조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삼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은 싸울 때는 끝까지 싸웠고 협상할 때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굴복할 때도 최소한의 자존을 지켰습니다.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말도 필요했으며 한반도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1270년 개경거리를 원나라 사신들이 활보했습니다. 고려는 이미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고 왕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했으며 충렬왕이라는 이름도 원나라가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고려 관리들은 몽골식 복장을 입기 시작했고 머리를 깎고 변발을 따았으며 몽골어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원나라 사람이 되는 것인가? 라고 백성들이 불안해했는데 80년 가까이 버텼지만 결국 몽골에 무릎을 꿇었고 왕실은 몽골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고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고려는 여전히 고려였습니다. 왕조가 계속되었고 법이 유지되었으며 언어가 살아있었습니다. 충렬왕은 원나라 사위였지만 고려의 왕이었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양보해도 본질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몽골식 옷을 입어도 마음까지 몽골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화도에서 작업이 계속되었는데 8만 대장경이었습니다. 몽골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렸을 때 고려 사람들은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전쟁 중에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도 16년 동안 8만여 개의 경판을 새겼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드는가? 라고 원나라 사신이 물었는데,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나라는 가난했으며 백성들은 굶주렸는데도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일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려관리가 대답했는데, 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고려의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몽골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나라는 100년 동안 고려를 지배했지만 고려를 고려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고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1443년 한양 경복궁에서 세종대왕이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었고 전각에 불이 켜져 있었으며 세종은 잠을 자지 않고 28자의 글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였습니다. 중국에는 한자가 있었는데 한자로 모든 것을 기록했고 한자를 아는 것이 곧 교양이었으며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들은 한자를 썼고 중국 고전을 읽었으며 한문으로 시를 지었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한자를 배울 수 없었는데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의 99%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다고 세종이 말하자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한자로 충분합니다, 전하. 천하의 문자는 모두 한자이거늘 우리만 다른 글자를 쓴다면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중국과 다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화 문명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야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세종은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다. 같은 글자로 어찌 다른 말을 온전히 적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양반들은 여전히 한자를 썼지만 백성들은 한글을 배웠는데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였고 여자들도 배웠으며 아이들도 배웠고 종들도 배웠습니다. 중국은 한자를 썼고 일본은 가나를 만들었지만 한자를 함께 썼으며 베트남도 쯔놈이라는 글자가 있었지만 한자가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는데 한글이라는 완전히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고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문화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말하고 있었는데, 중국 문화를 존중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고 우리만의 문자가 필요하며 우리는 독자적인 민족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10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왜군이 밀려왔으며 한양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도망갔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의병이 일어났는데 관군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조헌, 고경명, 김천일로 양반도 평민도 노비도 함께 싸웠습니다. 왜 싸우는가? 라고 왜군이 포로에게 물었는데 나라는 이미 무너졌고 왕은 도망갔으며 관군은 패배했는데도 백성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포로가 대답했는데 간단했습니다. 이곳이 조선이고 우리가 조선 사람이며 우리 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의병들은 한글로 경문을 썼는데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세종이 만든 한글이 200년 후 나라를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에 굴복했고 인조는 삼전도에 치욕을 당했으며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지식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청나라는 오랑캐이고 진정한 중화 문명은 명나라였으며 명나라가 망한 이상 중화 문명을 계승한 것은 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중화 사상으로 작은 중화라는 의미였는데 역설적이었습니다. 청나라에 굴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청나라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야만이며 조선이 군사적으로는 약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진정한 문명국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송시열이 우리가 중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명나라 의관을 입었고 명나라 연호를 사용했으며 명나라 황제를 기렸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인정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는 청나라를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한 것으로 이것은 정신적 저항이었습니다. 칼로 싸울 수 없으니 문화로 싸웠고 청나라가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조선의 정체성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성리학이 발전했는데 중국의 성리학을 받아들였지만 조선식으로 해석했습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이기론 논쟁으로 주자학을 더 깊이 연구해서 오히려 중국 학자들보다 더 정통적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했는데 매일매일의 사건을 빠짐없이 적었고 왕의 일거수일투족, 신하들의 논쟁, 백성들의 생활을 50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였는데 중국의 역사가 아닌 조선의 역사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문화적 독립의 증거였는데 우리가 중국과 다르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중국 왕조들이 한반도를 지배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라 한반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가 정체성이 되었고 정체성이 저항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칼로는 땅을 빼앗을 수 있지만 마음은 빼앗을 수 없는데 한반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우리는 우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었습니다. 645년 안시성 최후의 밤에 양만추는 성벽을 걸었습니다. 3개월째 계속되는 포위로 병사들이 지쳐 있었고 식량이 바닥났으며 부상자는 늘어났고 전사자는 더 이상 셀 수도 없었습니다. 항복하십시오라고 장수 하나가 다시 간청했는데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이었습니다. 살 길이 없었고 당 태종의 20만 대군이 성 밖에 있었으며 구원군은 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양만추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가 항복하면 고구려가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시성이 무너지면 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당군이 평양성에 도착하면 고구려는 끝난다는 것을, 자신의 항복이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싸운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말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전략도 없었고 기발한 계책도 없었으며 그냥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공격을 막고 성벽을 지키며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당군이 공격했고 다음 날도 막았으며 그 다음 날도 싸웠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 반복 자체가 승리였는데 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구려를 하루 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 태종이 물러갔고 3,000명이 20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3,000명이 포기하지 않았고 20만 명이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660년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은 결사대를 이끌고 섰습니다. 5,000명으로 신라군 5만 명이 오고 있었고 뒤에는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있어서 여기서 막지 못하면 백제가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백이 병사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 아니라 죽기로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계백은 출전 전에 자신의 처자를 직접 죽였는데 적에게 모욕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손으로 보내는 게 나았기 때문입니다. 신라군이 왔고 계백의 결사대가 맞섰으며 싸웠고 신라군이 무너졌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신라군이 4번 패배했는데 계백의 5천이 5만을 4번이나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싸움에서 결사대가 무너졌고 계백이 전사했으며 5,000명 모두가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망했지만 계백의 이름은 남았는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의 이름으로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1273년 제주도에서 삼별초에 마지막 병사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미 몽골과 화친을 맺었고 전쟁은 끝났지만 삼별초는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는 고려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려가 항복했지만
자신들은 항복하지 않았고 고려 왕이 몽골 공주와 결혼했지만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려 연합군이 제주도를 공격했고 삼별초는 끝까지 싸우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았는가? 라고 원나라 장수가 포로에게 물었는데 이미 전쟁은 끝났고 고려는 항복했으며 의미 없는 저항이었습니다. 포로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논리가 필요 없었고 그냥 고려 사람이었으며 고려를 지키는 것이 당연했고 그래서 싸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이 밀려왔을 때 관군은 무너졌고 한양이 함락되었으며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가서 조선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했고 곽재우가 일어났으며 조헌이 일어났고 고경명이 일어나서 양반도 평민도 노비도 함께 싸웠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곽재우가 말했는데 그는 관직도 없었고 군사 경험도 없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군대를 만들고 백성들을 모아 왜군과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령받아서가 아니었고 보상을 바라서도 아니었으며 그냥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이곳이 자신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명량해협에서 12척의 배로 133척과 싸웠을 때 그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싸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을 남기고 전투에 나섰고 이겼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였지만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나라, 당나라, 거란, 몽골, 청나라로 대륙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으며 때로는 막아냈고 때로는 굴복했지만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산이 험해서일까요?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잘 싸워서일까요? 맞지만 항상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교를 잘해서일까요? 맞지만 때로는 외교도 실패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마음이었는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버티는 마음, 지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여러 번 정복당했는데 몽골이 중국 전체를 지배했고 원나라를 세웠으며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했고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중원의 왕조가 바뀌었고 이민족이 황제가 되었으며 중국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는데 몽골이 왔을 때도 고려는 고려였습니다. 100년 동안 부마국으로 지냈지만 왕조는 유지되었고 청나라가 왔을 때도 조선은 조선이었습니다. 삼전도에 치욕을 당했지만 나라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반도 사람들이 정복당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양만추는 항복하지 않았고 계백은 후퇴하지 않았으며 삼별초는 인정하지 않았고 의병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으로는 약했고 나라로는 작았으며 군대로는 적었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한데 한반도 사람들이 지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흡수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한반도가 흡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산과 바다가 도와주었고 맞습니다. 용감한 장수들이 싸웠으며 맞습니다. 현명한 외교관들이 협상했고 맞습니다.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었으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죽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그것이 작은 나라가 1000년 넘게 살아남은 비결이었고 약한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버틴 이유였으며 한반도가 한반도로 남아있는 힘이었습니다. 역사는 강한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라고 끝까지 버티는 자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도 당태종의 20만 대군도 몽골의 3개 제국도 청나라의 철기병도 한반도를 완전히 삼키지 못했는데 왜일까요? 한반도 사람들의 마음을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여기 있는데 을지문덕의 후예로 양만춘의 후예로 계백의 후예로 이순신의 후예로 남아 있습니다.
작아도 강한 나라, 약해도 굴복하지 않는 민족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